안녕하세요. 김윤사입니다. 9주차 해주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클리에 대한 거리랑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보통 이 토픽은 KNN 또는 K민지 알고리즘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협업 필터링 같은 그 노드들 간에 얼마만큼 거리 가까운지 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보시면 유클리디안 거리는 말 그대로 거리입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0, 이게 뭐 0,0이고 여기가 만약에 3,4가 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사이 그러면 뭐3 빼기 0 더하기 4 빼기 0 이렇게 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거든요. 다 제곱을 해야겠죠. 하면 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만약에 거리가 가까우면 노드들 간에 유사도가 있는 거고 거리가 멀면 서로 다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직선 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산출식입니다. 계산식 수식이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3 빼기 0 해서 제곱했잖아요. 이거는 여기 시그마니까 그냥 이런 느낌적인 느낌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코사인 유사도는 각도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깝냐 뭐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정해 보시면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유사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이렇게 직각이 서로 직각이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일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길이는 다를지언정 방향이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유사하구나 동일하구나. 그래서 동일은 1, 무관은 0, 반대는 마이너스 1로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니까 밑에 절대값 그리고 위에는 각각의 그리고 코사인에 대한 수식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향이 완전히 같으면 유사도가 1이다. 방향이 같으면 그리고 방향이 만약 반대일 수 있죠. 반대일 수 있겠죠. 이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다 그러면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다크 팩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공장입니다.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 즉 사람이 전혀 없이 기계만으로 자동화해서 운영되는 공장을 의미하는데요. 팩토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형태가 되겠죠. 인간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24시간 무중단으로 생산 가능하면서 완전 자동화된 제조 시설을 추구한다.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정의에는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키워드라기보다는 좀 다크 팩토리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개입 없이 또는 완전 자동화 24시간 무중단 생산 이런 것들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림이야 사실 이렇게 스택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어려워요. 때문에 그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림, 노멀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거기에 키워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사실 다크 팩토리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고득점 맞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작성한 답안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6.5는 없지 않을까 모범 답안이. 왜냐하면 여기에 흔히 스마트 팩토리에 보면 CPS, IoT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정답일까요? 또는 여기에 있는 PCL, MES,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정답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좀 팩토리와 좀 유사하게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점수를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소설로 분류해요. 흔히 써버린 AI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임팩트 주지 말고 한 7분 정도에 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점수를 못 받아도 5.8점일 것 같아요. 잘 받으면 6점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픽은 키워드는 여기는 OPC UA,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의 표준이죠. 그리고 요즘에 핫한 피지컬 AI, 그리고 협동 로봇 AI. 사실 AI 쓰면은 좀 그게 뭐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다크 팩토리 AI 또는 빅데이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크 팩토리 빅데이터. 이 AI가 다크 팩토리에 쓰는 AI가 따로 있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넘어가면 이거는 다른 ITP에서 지난번 해석 같아요.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완전 자동화 무인 24시간. 여기는 피지컬 AI 협동 로봇, 그리고 디지털 트윈 IoT, MES, ERP, CPS. 굉장히 노멀하지만 다크 팩토리를 꾸며줄 수 있는 토픽을. 다음은 SVM의 커널 기법입니다. SVM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SVM 정의를 한번 보면 클래스 사이의 마진, 여기 있네요. 클래스 사이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 플랜, 수평면, 결정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을 그어야지만 분류를 잘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직선보다는 이런 직선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 서포트 벡터, 클래스 사이, 각각 파란 클래스, 빨간 클래스 사이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결정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난이도를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볼게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선으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고차원으로,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고차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직선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매핑을 한다고 보다 보면 만약에 이게 10차원일 때, 100차원일 때 그러면 2차원을 예를 들어 2차원을 뭐 5,000개 이상 이런 특징들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또 우리는 PCA라는 것들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를 해주는 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차원으로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자를 수 있을까? 그거는 커널. 커널 함수라고 하는데 커널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SVM을 고차원으로 만든 척하면서 숫자로 만들어서 이거를 분류를 하자. 정의란 보면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직접 옮기지 않고도 그 공간에서의 내적 결과를 커널 함수로 계산함으로 인해서 비선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선형화하는 수학적 기법이다. 이 말은 고차원으로 변경하지 않아. 왜냐하면 차원이 많아지면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널 함수를 통해서 이걸 숫자로 계산을 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형, 다항식, RBF, 그리고 시그모이드. 대표적으로 4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항식은 비선형, 비선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이 있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는 흔히 C 값이라고 하잖아요, C. 근데 이게 C가 우리 컨스턴트 상수의 약자였습니다. 상수의 약자지 아까 있던 커널의 커는 K잖아요, K. 그렇기 때문에 K 커널 기법이고 이거는 마진, 하드 마진. 내가 정말 꼬불꼬불 모든 데이터를 모든 노이즈까지 다 포함해 허용해서 내가 분류할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적당한 노이즈, 아웃라이어를 허용하면서 유도리 있게 분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소프트 마진입니다. 다음은 A to A. A to A 정의를 보면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직접 통신하고 상용 작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칙, 프로토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AI끼리 서로 대화하고 내가 만약 피드백을 받으면 알려주고 또 요청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정의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필요할까요? A2A가? AI 에이전트 요즘에는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면서 서로 프로토콜도 다르고 각자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A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랭체인으로 만들든 MCP로 만들든 누가 쇼핑에 대한 쇼핑 결제에 대한 에이전트도 만들고 배송 조회, 재고 관리, 추천, 이벤트 이런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로 다 묶었어요. 묶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각각 독립된 에이전트가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된 프로토콜 규약 이게 흔히 이런 제이슨 명령어예요. 얘한테 이벤트가 만약에 쇼핑 결제한테 그 쿼리를 날릴 때 이런 제이슨 방식으로 야, 나 이벤트 할 거니까 너 결제해줘, 뭐 쇼핑 조회해줘, 재고 관리해줘 이렇게 서로 이종 에이전트 간의 공용 언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받으면 받았다, 이해했다, 실행했다, 결과를 이렇게 표준화된 메시지로 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에이전트 간의 그 명령을 하고 또는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해설지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A2A 프로토콜은 AI끼리,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직접 명령을 내리고 조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굉장히 높은 보안 위험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안도 굉장히 높아져야겠죠. 여기서는 프롬프트 조작이나 프롬프트 인젝션, 프롬프트 에이전트 스푸핑, 보통 권한 상승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른 문제나 다른 갈 수 없는 부분을 찾아가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권한 상승에 대한 부분, 중독 있어 보이는 내용들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대응 방안은 API 키나 오소 기반 아이디 관리한다. 에이전트 그리고 보안 샌드박스, 특별히 외부 API나 이런 툴을 제한된 환경에서만 수행한다. 그리고 프롬프트 보안 프롬프트를 이용한다.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는 내용들끼리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B 암호화입니다. DB 암호화는 정말 쓰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쓸 수도 있고 어렵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쉽게 쓸 수 있다. 뭐 어렵게 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해설지에 나와 있는 DB 암호화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암호화하는 알고리즘 방식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알고리즘 하는지, 대칭키, 비대칭키, 해시, 컬럼 레벨, 암호화, 테이블 레벨, 데이터베이스 레벨, API 플러그인 굉장히 많은 거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를 사실 추천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뭘 써도 정답이고 뭘 써도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방대하게 쓰는 경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데이터, 여기에는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카드 정보를 말하겠죠. 이런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보호하는 기술이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DB 유출 사고 대비를 한다. 법적 규제를 준수한다. 내부 위협 차단한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2교 시험에 나오면 왜 DB 암호화가 필요한지 법적 규제를 준수한다라는 내용까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보통 그 예전에 요즘에는 DB 암호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예전에 6, 7년 전쯤에는 DB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플러그인 흔히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암호화를 수행해서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API가 그거고 그리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DB 서버에서 암호화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TDE는 DBMS 자체 기능을 활용해서 흔히 주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초점을 두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서 암호화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고 또는 어떤 걸 암호화할 것이냐. 흔히 말하는 컬럼 레벨, 각각에 있는 컬럼에 대한 암호화, 주민등록 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할지 또는 테이블, 이거 하나에 대한 테이블을 암호화를 할지 회원 정보에 대한 테이블, 회원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니면은 더 크게 데이터베이스 영역, DB 영역에서 암호화를 할지도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알고 암호화를 할 건데 나는 대칭키, 비대칭키 또는 해시 방식으로 할 거야. 해시는 SHA-256, SHA-512 또는 비대칭키는 RSA-2cc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칭키는 AS256이나 시드 같은 암호키로 같은 키로 암복화하고 또는 개인 키로 복호하고 공개 키로 암호하는 그렇게 암호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 차분 프라이버시의 핵심은 짧게 요약하자면 노이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노이즈를 추가해서 누군지를 판단한 그 텍스트가 누군지를 판단 불가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보호하면서 전체 통계 분석 결과는 유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말씀드린 노이즈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노이즈를 어떻게 또는 어떤 규칙으로 추가할지 정리를 한 게 바로 이런 여기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이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랑 익스포넨셜 메커니즘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서 이거를 노이즈랑 이 두 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사실 정답을 할 수가 없고요. 라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 통계, 흔히 평균, 실수형 데이터라고 하면 평균이나 합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 노이즈를 삽입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가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일 때 뭐 예를 들어 순이나 추천 이런 데이터일 때 암호화하는 방식이 익스포넨셜이라고 합니다. 어, 만약에 그 라플라스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수처에는 좋지만 만약에 요구사항이 이거였어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거에 여기에 만약에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숫자는 아니잖아요. 숫자는 아니고 어떤 범주 데이터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익스포넨셜 메커니즘을 통해서 차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랑 익스포넨셜 여기는 숫자형일 때 여기는 범주형일 때 이 두 가지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시그모이드부터 시작해서 렐로, 리큐렐로, 탄젠트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활성화 함수가 많을까요? 실제 인공지능 뇌과학자들도 어떻게 은닉층이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그모이드를 진짜 많이 썼어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기본 세팅 값도 시그모이드로 되게 굉장히 많이 돼 있었고 그래서 시그모이드로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정확도나 어크러시가 잘 안 나왔을 때 튜닝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에폭이나 그런 것도 많이 수정하겠지만 활성화 함수를 다른 활성화 함수 소프트맥 여기 있는 소프트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맥스로 할지 아니면은 렐루로 할지 탄젠트 H로 할지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활성화 함수고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맥스입니다. 소프트맥스는 정의를 보시면 일단 로직 벡터에서 로직 벡터 이 로직 벡터를 받아서 0에서 1 사이 확률 값으로 정규화해서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아마 활성화 함수 그림 그릴 때는 이 그림보다는 사실 이게 사실 이해도가 높긴 한데 그래도 이걸 그려야겠죠. 이걸 그려야지만 좀 더 활성화 함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게 로직 함수예요. 로직 값입니다. 로직 값. 이게 만약에 개냐? 강아지라고 합시다. 강아지, 고양이, 사자를 구분하는 이미지를 학습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딱 보여줬어요.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이거는 강아지 값이 2고 그다음에 얘는 0이고 얘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로직 함수고 로직 벡터. 로직 벡터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로 낍니다. 여기 소프트맥스로 가면 이 값이 숫자 2가 실제 나타낼 출력값 0.88로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 벡터를 받은 다음에 소프트맥스 넣고 이거를 0에서 1 사이 확률로 넣은 다음에 어떤 거를 예측하는 만약에 강아지냐 고양이냐 사자냐 이런 다중 클래스 분류인 상황에서 마지막에서 얘는 강아지야 라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확률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이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먼저 0에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합이 1인 확률 분포입니다. 총합이 1이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은 합이 1입니다. 1.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로직 값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로 변화한다. 이 확률 값은 총합이 1이다. 뜻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밑줄친 내용은 출력 계층에 있고 활성화 함수이고 로직 벡터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밑줄친 것들만 중심으로 보시고 아까 제가 표시한 부분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HRC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간과 로봇이 같은 작업 공간에 또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던 그 무인 공장 다크 팩토리에서도 협동 로봇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점수를 고득점을 받지 말아야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정신 건강상 더 좋고 이거는 한 8분 정도로 끄는 다음에 다른 좀 더 정답 있고 내가 자신 있는 문제를 좀 더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 작업도 하고 실시간 상호작용한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이런 그림은 쓰다가 이제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내가 연습한 도식이 있는데 그 도식으로 심플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협동 로봇 좋죠. 그리고 로봇 운영체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 뭐가 필요할까? 그럼 로봇이니까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니까 위치 조정하는 슬램이나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뇌에다가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행동하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BCI 또 뭐가 있을까요? 센서, 라이다, 3D 카메라 이 정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딱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심플하게 쓰면서 다른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주감리입니다. 상주감리는 보통 감리죠, 감리. 감리는 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대형, 장기간 사업에 리스크가 큰 사업에 넣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감리라고 보면은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형, 장기, 고위험 이런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감리원이 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제3자 관점으로 감리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적으면 좀 더 상주감리스럽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법 제51조에 의거해서 제3자 관점으로 말고 그 외에 추가하는 이런 용어들까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주관리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런 정기감리가 아니라 감리원이 프로젝트 현장에 상시 배치된 다음에 처음 요구사항부터 끝날 때까지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모든 SDA 전 단계 전체를 상시 점검하는 감지 방식이고 일반 감리가 사후적 감리에 가까운 반면에 상주 감리는 처음부터 점검하기 때문에 실시간 또는 지속 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는 전자정보법 57조 그리고 제3자적 관점 감리 절차 3단 3단 감리는 3단 감리는 요설종이죠. 요설종인데 요즘 요설종보다 이제 공통감리. 공통감리는 예헌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헌시. 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 그래서 예비조사할 때는 감리 계획서 작성해서 감리 체결도 하고 실제 감리 계획 수립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예비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괄감리가 다 해요. 다른 감리원들은 다 안 나가고 총괄감리가 가서 현장 감리에 실제 감리원이 투입되어서 산출물을 점검하고 시정한 다음에 이럴 때는 보통 현장이나 시정 조치할 때는 실제 다른 감리원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총괄 감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 감리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첫 번째가 사업비 20억 이상 감리에 참여한 경험이 3회 이상 있다. 또는 두 번째는 PM 또는 QA 분야의 3년 경험이 있다. 마지막에 웃깁니다.
수석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너 적합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이거는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리 업무가 있는데 감리 업무가 굉장히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법령을 보니까 그 사업 수행 계획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진 마세요. 이거는 외우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BAC 그리고 ABAC 접근 통제 모델이죠. 접근 통제 모델 우리가 알고 있는 접근 통제할 때는 보통 정책과 메커니즘 그렇죠. 메커니즘 그리고 모델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그래서 모델은 여기에 벨라파돌라 그리고 비바 클라글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무엇을 해야 하는 정의하고 그리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적용하는 기술인데 여기에는 적분 제어 ACL 그리고 역량 목록 CL, SL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정책은 여기에 맥백 알백이 들어가죠. 맥백 알백. 정책 쉽게 말해서 시스템 내에서 누가 어떤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강제 접근, 덱은 임의 접근, R은 역할 기반. 그리고 여기 있던 ABAC는 속성 기반입니다. 속성 기반으로 누가 어떤 자원에 접근할지를 정의하는 거고 여기 메커니즘은 이 정책 알았어. 누가 어떤 자원에 들어가는데 그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적용하는 기술이 ACL, CL, SL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델 벨라파돌라, 비바, 클라글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알백은 역할 기반입니다.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관리자, 어드민에 부여한다던가 또는 운영자 또는 일반 사용자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매핑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역할에 매핑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역할이.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접근 통제를 진행한다. 다음 ABAC는 속성입니다. 어트리뷰트니까 여기서는 속성 기반의 흔히 말하는 사용자 또는 자원, 인바이러먼트 환경 이런 속성 조합으로 접근을 판단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서는 인사팀이고 직급은 과장 이상이면서 뭐 이런 놈한테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접근 통제를 할 수 있어. 이런 속성들을 만족하는 게 ABAC고 이런 속성들을 정의할 때는 조건들을 정의할 때는 PEP나 우리 그 제로트러스에 있는 PEP 정책 결정이나 그리고 정책 실행 적용 PEP 이 두 가지는 반드시 ABAC는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하면 ABAC를 정책 정의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XACML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XML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XML 기반의 접근 제어 언어입니다. XML 기반의 접근 제어. 그러면 쉽겠죠. XML이니까 AC는 우리가 알고 접근 통제 모델이니까. 그래서 XACML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 맥덱 알백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정말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양자 머신러닝입니다. 양자 머신러닝은 양자 기술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의 특성, 중첩, 얽힘, 간섭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과 추론을 더 빠르게 또는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다. 그냥 여기에 그 중업붕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VQC나 아니면은 QA 뭐 이런 키워드 몇 개, 키워드 2개 정도만 들어가면 키워드 2개 정도 들어가서 정의를 넣으면 좀 더 쉽게 작성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중첩이나 얽힘 등 양자 역학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흔히 인공지능같이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현재 진짜 요즘에는 IBM이나 구글, MS, 아마존 여기서는 굉장히 양자 프로세서나 이런 플랫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는 외울 것들이 많은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퀀텀 SVM, 퀀텀 K인지 퀀텀 NN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외울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러면 최적화된 최적화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머신러닝에서 하는 코스트 펑션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최적화된 값을 구하는 게 QAOA 이거랑 그리고 그 딥러닝의 유런 대신 양자 게이트 학습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VQC나 QNN 이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인베딩 기술이거든요. 양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베딩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베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한 5개 정도? 하나, 둘. 이게 뭐 하는 기술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해도 이게 둠으로 이걸 쓸 수만 있으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락 같은 경우는 말쓴다고 하면 뭐 IBM, 아마존 IBM의 브레킷, MS의 Q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D-Wave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네요. 기존 머신러닝하고 양자 머신러닝의 차이 이런 것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웹 3.0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웹 3.0, 시멘틱, 의미 기반. 정의를 보시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도메인 지식을 명세화하여 의미를 상호작용해서 메타데이터 구조에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통 우리가 어떤 의료 분야의 데이터가 있으면 의료 분야의 데이터가 있으면 환자, 질병, 처방, 의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딱 심플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컴퓨터로 해서는 그게 잘 의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뭐 그래프 형식으로 여기에 의료가 있는데 여기에 환자가 있고 환자는 만약에 암이 걸렸으면 암의 처방을 어떻게 하고 의사는 어떻게 하고 서로 이 구조만 보고서도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표현한 지식 모델. 이게 아마 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의미 기반 시멘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이 온톨로지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단순 키워드 기반이었지만 이제는 지식이 좀 표준화되고 그리고 좀 의미 기반으로 검색까지 다 내가 알아서 좀 검색이 잘 되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톨로지를 사용합니다. 규칙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RDF나 그리고 OWL입니다. 이거는 RDF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를 만드는 지식
표현이고요. 언어입니다. 언어. 쉽게 말해서 언어. 그리고 OWL도 랭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규칙이나 추론이 가능한 언어. 여기 스파크엘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개를 많이 써요. 그 두 개랑 그리고 이거를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 인스턴스 관계 속성이고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에 지식에 대한 규칙인데 모든 환자는 최소 한 명의 담당 의사가 있다. 여기 아까 의사가 있었잖아요. 의사할 때. 그래서 시멘틱으로 엮어줄 때에도 어떤 규칙으로 어떤 그래프, 어떤 의미 기반으로 상호 운용성 같은 내용을 입력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리 이거랑 여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중 공성성입니다. 다중 공성성 같은 경우에는 흔히 쉽게 말해서 제가 회귀 분석이 있어요. 흔히 단순 회귀 분석이 있다고 할게요. 단순 회귀 분석은 x가 있을 때 y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죠. 밥을 먹었을 때 몸무게. 흔히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다중 회귀 분석도 있죠. 다중 회귀 분석은 x가 여러 개입니다. x1, x2, x3이 여러 개인데 얘네가 y를 결정합니다. 밥을 먹었을 때 몸무게였는데 밥뿐만 아니라 밥이랑 찌개, 뭐 소세지,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이거를 입력했을 때 같이 먹었을 때 몸무게의 양.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를 결정하겠죠. 이거는 수식으로 만약에 수식으로 하면 이건 그 밥은 얼마나 먹었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 A가 있으니까 가중치를 보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W3 X3 이거는 지금 현재 밥이고 찌개고 이게 소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앞에 있는 가중치 얘는 얼마나 양이죠 양 얼마만큼 먹었어.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밥을 먹었을 때 찌개 괜찮죠. 근데 만약에 소세지인데 줄줄이 소세지와 돈가스를 먹었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분명히 두 개의 독립 변수로 입력을 했는데 이거를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서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세지든 돈가스든 둘 다 뚱뚱한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서로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한 발생이 문제가 다중 공선성입니다. 그러면 다중 공선성을 어떻게 판단하는데 다중 공선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관계수가 높거나 또는 다중 팽창 지수 VIP 지수가 높으면 다중 공성성이 있다라고 발생하고 그러면 얘는 관계를 끊어야겠죠. 보통 끊을 때 사용하는 게 PCA 차원을 축소하던가 또는 변수를 제거하던가 또는 여기서 이번에 나온 리치 라쏘가 나오는 겁니다. 리치는 L2, 라쏘는 L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여기 수식을 보면 보통 우리가 코스 펑션이나 아니면은 그 코스 펑션 중에서 굉장히 많죠. 어떤 거는 제곱을 하는 것도 있고
절대값이라는 것도 루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리치 같은 경우는 리치는 제곱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 W1, W2, W3에 대한 제곱에 대한 값을 특정 값 이하로 숫자로 줄여둔 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값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잖아요, 규제. 규제입니다. 정규하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가중치들을 너무 높게 주지 마는 거예요. 높게 주지 말자. 그리고 라쏘는 절대값이죠. 절대값을 특정 숫자 미만으로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트나 라소 둘 다 그 값을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리치 같은 경우에는 x2나 w1이나 w2를 삭제하면 안 돼요. 값을 0으로 주면은 안 되고 그 여기는 값을 최소화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값을 조금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얘가 값이 너무 많이 나갔어. W1이 너무 많았어. 그럼 얘는 변수 제거해. 오케이. 그런데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거할 수는 없어요. 가장 최소화된 값을 준다. 다시 한번 말하면 리치의 W 값은 0을 줄 수 없지만 라쏘의 W 값은 0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리치는 L2고 라쏘는 L1이죠. 우리가 제곱이 있고 절대값 있잖아요. 여기 제곱이 있는 게 2 그리고 여기 1이잖아요. 여기에도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이 여기 있는 1이 여기 1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제곱이 1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L2고 놈 1, 놈 2가 되는 거예요. 그래 리치 라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림이죠. 그림. 제일 중요한 리치는 동그라미 라쏘는 마른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L2 그리고 제곱이 나와야 돼요. 제곱. 수식 제곱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마름모 L1의 절대값이 나와야 되고 숫자 1은 안 써도 되겠죠. 숫자 1은 안 써요.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